태풍 피해를 입은 뒤 여러 차례 복구를 했는데 계속 비가 오면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추석 전까지 피해 복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다시 복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수원 하천변에서 불어난 공유에 휩쓸려 실종된 41세 여성 신모 씨의 생사 여부가 20일째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단 외부기획자 이빛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리 지난번부터 알려드렸듯이 올해 황수공담은 기존에 아까 좀 전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날 이원경 작가님 편에서 보셨듯이 그때는 이제 이원경 작가님과 또 어떤 작업적인 방법론이 동일한 보라이 작가님과의 만남을 화수공담에서 이제 제가 주선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최근에 북경시장이라는 소설집을 내신 이제 김성중 소설가와의 만남도, 그러니까는 미술과 문학과의 만남도 이제 화수공담 안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문희삭 작가 편에서는 어떤 작업적인 뭐 형식이나 그런 사고관은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 혹은 그 내 인근 지역이 작업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또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제 문희삭 작가랑 박상덕 작가님과의 만남을 이제 또 마련을 했고요.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학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영화와 미술과의 만남이 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궁금증에서 이나라 영화평론가 선생님을 같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작가와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상 조금 아까 전에도 실장님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낯설고 이질적이고 하다못해 불편하기까지 한 그런 조합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물론 어떤 미술계 안에 전문가 선생님들, 뭐 소위 말하는 평론가, 기획자, 뭐 혹은 뭐 어떤 대표 관장님들 같이 오셔서 이제 작가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작업적인 조언이라든가 어떤 뭐 형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학적인 그런 분석이나 평가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의미하겠죠. 근데 궁극에는 어떤 그거 이전에 만남 자체를 통해서 예술의 그런 소통이 아니라 소통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보자 하는 게 이번 화수공담에 새롭게 변화를 좀 새롭게 조합을 해보려는 거에 가장 큰 목표, 취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희삭 작가님 편 화수공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문희삭 작가님 편의 문희삭 작가님이십니다. 네, 문희삭입니다. 옆에 이제 같이 나오신 패널분으로 이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박상덕 작가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이제 저번에 이제 문학의 김성중 선생님의 그 큰 자리를 메워주실 영화 평론을 하고 계시는 이나라 선생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각자 자기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 하고 바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희삭입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우연치 않게 제가 수원에서 공공미술을 해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컨택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PT 마음에 들까요? 아니요, 이제 넘어가야죠. 어떻게 작가를 하게 되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작업이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일찍 진로를 선택했던 게 중학교 때 선택을 먼저 해서요. 예고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거 생각 없이 미대 나왔다가 이상하게 어떤 무슨 믿음처럼 그냥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 후회를 하면서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덕이라고 하고 저는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미술을 하게 됐었는데요. 따로 뭐 미술 배우고 그러진 않았었고 20대 중반 그때쯤에 이따가 나중에도 잠깐 소개를 할 것 같은데 연영석이라는 노래하는 가수를 알게 됐었어요. 문화노동자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가수인데 그 가수를 좋아해서 팬으로 공연 보러 다니고 뭐 또 현장에서도 공연하시니까 이렇게 보러 다니다가 밥 한번 먹자라고 해서 밥 먹으러 간 자리에서 그 미술하는 작가분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본주 서포터즈라고 조각하는 구본주 작가 그 서포터즈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주기 전시를 거기가 서울 창경공학인가? 눈이란 지금은 없어졌는데 눈이라는 갤러리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그 근처에서 일을 해서 이제 한번 오프닝 때 놀러 와라 해가지고 공연도 한다 해서 놀러 갔다가 그때 이제 친분이 쌓여서 주로 이제 현장 미술 할 때 파견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미술 할 때 같이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조각하는 나규환이라는 형하고 친해지게 돼서 그 형 작업실에서 한 2년, 3년 같이 있으면서 작업하는 걸 배웠고 그 이후에 2012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아직 좀 뭐 형식적인 것에서도 그렇고 작업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이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제 길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라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 이런저런 공부들을 했었고요. 사회학, 미학 등등의 공부를 했었고 한국에서 유학 가서는 최종적으로 영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시각문화 전반에 대해서 미학적인 입장에서 또 조금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미지라고 하는 매체가 현대사회에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고 하지만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생산되고 의미 없이 사라지곤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같은 것들이 주요한 연구의 내용이고요. 오늘 여기서는 주로 작가들의 작품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영화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여기에 뭐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무인삭 작가님의 작업 PT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작업하면 슬라이드 영상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게 이 커버링 프로젝트라는 작업이고요. 바로 이미지를 보시자면 2011년도네요. 2011년도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윗부분엔 지금 용산이라는 공간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폐허가 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이제 제가 한 15년을 왔다 갔다 한 어떤 출퇴근길 겸 뭐 통학길인데 그 길이 이제 어떤 변화하는 것을 보고 제일 처음에 그 정도 변화하는 거 보고 뭔가 달라졌구나 해서 거기 관심을 가졌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점점 부셔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보니까 뭐 폐업한 뭐 가게 뭐 이것저것 뭐 가구들일 수도 있고 뭐 간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떤 잔해들 네 그것들이 좀 그때는 그냥 단순히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간판을 잘라서 만든 조각보 이불이에요. 이 이불 사이즈는 어떤 제가 실제로 덮고 있었던 사이즈였고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작가로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다 뭐 어떤 다른 발언을 하기보다 제가 덮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제 이불이 이제 덮을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덮었던 게 이렇게 용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용인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록 사진을 남고 그리고 여기서 덮었던 자리에서 분명히 덮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증거, 뭐 기념품 같은 거, 네 그렇게 일단 재료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은 자리에서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제 나름의 기념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작했던 자리, 지금 사진을 찍었던 자리가 있고, 지금 저 사진에서 왼쪽 하단에 PPT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쪽 부분에 이제 X자가 돼 있어요. 거기가 제가 어떤 시작했던 지점이고, 거기서부터 사진을 찍었던 자리까지 발걸음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이 기념비의 높이들을 하나씩 맞춘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은 어떤 설명적인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밑에 이제 기념비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념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장소와 어떤 맺었던 관계, 어떤 그 전면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용인, 이거는 용산에서 있었던 거. 용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제 부모님 집이라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주 다니는 길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폐허가 된 지 꽤 오래된 지역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용산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자리라서 거기도 한꺼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한 설명서고요. 제가 그 기록했던 자리에 이제 그래도 폐허지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재개발이 되면 어떤 공적인 기록으로 무슨 몇 개월 뭐 공사를 몇 년 했다, 아니면 어떤 몇 년 기획이다라고 써 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한 채 어떤 주민들의 그냥 체감하는 시간, 네, 그 개월수를 따져가지고 그 개월로 의자의 다리를 높이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혼자서 조사할 수 있었던 그 넓이를 의자에 앉는 면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용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록을 보자면 용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허가 된 지 지금 49개월째,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개월째가 됐을 때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아마 장소랑 좀 관계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공미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게 수원에서 했었던 그 수원천의 꿈을 위한 기념비라고, 이거는 하나의 상아탑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아마 수원이라는 도시가 좀 이렇게 전통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어떤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적으로 뭔가 도시의 어떤 이미지화를 위해서 한다라는 실제적인 것도 있고 제 느낌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이 작업을 의뢰받았을 때 제일 고민을 했었던 게 옛날에 그 미술품처럼 어떤 공간과 너무 따로 놀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사실 수원을 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와본 적도 없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 수원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면 저는 어차피 표면에밖에 그치지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리서치를 통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객관적인 자료들, 이전에는 제가 어떤 신체라든가 제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 이 탑을 보시면은 내면이 있는데, 그 내면에는 각종 매스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수원천을 이제 수식하던 그런 어구였어요.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공간, 뭐 문화 생태적 자산, 뭐 이런 식의 뭐 국제적 위상 향상, 뭐 이런 식의 것들 4가지.
그리고 대신에 이 4개 안에 구멍을 뚫어서 이게 이제 어떤 스피커의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 4개와 이제 반대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지방 뉴스, 뭐 수원 뉴스 아니면 되게 자그마한 뉴스에서만 다루는 수원 시민의 어떤 작은 사생활, 그러니까 사적인 사건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들을 다뤘고요. 이제 그것을 수원 시민이 이렇게 낭독하는 방향으로 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을 섭외했고요. 계속 비가 오면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추석 전까지 피해 복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다시 복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천시 수원천에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 네, 뭐 이런 식의 남녀의 녹음한 것을 이제 랜덤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밤에 무섭다라는 민원 때문에 제 기억상으로는 첫날 밤인가? 네, 둘째 날인가 그때 이제 사운드는 확 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낮의 모습이고 이제 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옆에 조그맣진 않은데 오른쪽의 소품은 이제 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3일밖에 하지 않아서 미술관 측에, 그러니까 수원미술전시관 측에서 조금 이제 아쉬워서 미술관형으로 다르게 좀 이 아카이빙을 해서 새롭게 제작할 수 있냐고 이제 의뢰를 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수원에서 이제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기와장을 밑에 바닥으로 깔고 어떤 조각 형식의 좌대 형식의 기둥을 이제 세워서 네, 조금은 기울어져 있는 기념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기울어져 있는 사이로 동일한 MP3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수원천 자료를 보고 아마 연락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송프란시스코 프로젝트라고 송탄에 있는 도시에 대한 네, 공공미술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워낙 이제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 도시들이 점점 이제 다 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문화적인 이런 걸로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었고요. 저 말고도 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했었는데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보시면 여기 지역이 송탄인데 송프란시스코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군 기지 바로 앞에 있는 거라서 이 사람들의 대상들은 다 미군 아니면 미군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미군들은 이 앞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자기네 고향 샌프란시스코를 떠올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송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근한 환경을 주어지기 위해서 송프란시스코를 꿈꾸는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동상이몽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금문교랑 롬바드 꽃길을 이제 차용해서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빨간색 다리가 이제 흔들리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꽂을 수 있고 형태가 바뀌고, 롬바드 꽃길 같은 경우도 저기 안에 뭐 꽂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건 송탄 옆에 있는 이제 평택에서 했던 거고요. 평택에서 했었던 거는 조금 더 특수했었던 이유가 그 역들 보면은 노후한 역들을 보면 항상 이제 역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모텔, 여관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 뒤편에 항상 사창가들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많이 가려놨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네, 그
바로 그 옆에서 제가 이 공공미술을 제안을 받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풍경이 너무 인상 깊어서 천장 지붕을 제가 봤을 때 일상하고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약간 노후화됐을 뿐이지 사실은 뭐 빨래라든가 뭐 물탱크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가정 환경과 동일하지만 주변 빌딩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된 그들의 삶을 한번 어떤 일상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해서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런 원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와서 이틀, 한 3일? 네,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사창가인데 저희가 했었던 지역이 학원가에 있었던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취재가 와가지고 이제 그 학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 자기네 이제 실제적인 어떤 삶과 직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3일 사이 있다가 바깥으로 뺐었습니다. 전시장에 있던 걸 바깥쪽으로 뺐다는 얘기. 네, 아예 바깥에 그 역앞으로, 평택 역앞.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조명도 사실 제대로 쓸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죠. 네, 이렇게 제가 용인, 용산 커버링 프로젝트도 했었고, 이렇게 공공미술 이제 뭐 적다면 적지만 제 나름대로는 경험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경기도권 내에서는 공공미술이 되게 많아서 되게 많은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 세 개를 이제 겪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제가 이 작업을 가지고 과연 어떤 일반 사람들과 무엇을 했던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떤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그냥 포토제닉한 장소를 하나 제공했을 뿐이고, 저한테 있어서도 그냥 그것을 나쁘게 말하면 이용해 먹는 거, 그들의 삶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 그리고 미술이라는 매체 자체가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소통과는 다른 요구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서 작업 스타일이 이렇게 공공미술을 하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더 재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시적이고 조금 더 직접적인 작업들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갔거든요. 다음 작업은 살풍경이라는 작업이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재개발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어떤 관성적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재개발하면 이동을 하겠고 내가 나가겠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변화하는 무언가 있겠지? 근데 실상 제가 그 변화하는 무언가가 남이 겪는 폐허를 가지고 어떤 공감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는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사투를 벌인다거나 제 삶의 어떤 많은 것들을 할애해가면서 제가 포기를 모든 많은 걸 했다거나 그러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었던 그 감정들 혹은 내가 했었던 대처들은 무엇이라는 생각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소에 대한 거고요. 대신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장소를 내가 경험했던 장소를 한번 전시장에 설치함으로써 전시장이 그 공간을 한번 다시 이렇게 환영처럼 나타내 보자라고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제가 살았던 빌라촌의 하늘을 이제 보면은 건물들 이렇게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의 모습을 전시장 천장에다 설치를 해서 그 구역을 제가 인식하는 구역 자체를 전시장에다 구현해 놓는 그런 설치물이고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해서 6분 20초 동안 이렇게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어떻게 보면 한 트랙 동안. 6분 20초라는 것은 이 스카이라인을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제가 이제 걸어서 제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고요. 그래서 조명이 이렇게 작업이 있고, 그 다음 같은 그 맥락상에서 이거 같은 책이에요. 제목은 2시간이라는 책이고, 드로잉을 했는데 원래 이 스카이라인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눈으로 쭉 걸음과 눈으로 해서 이제 쭉 이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첫 표지부터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표지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이어지는 한 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옥상에서 쳐다본 모습이고 하나는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렸던 그런 책입니다.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신체를 사용한 어떤 재현의 나름의 재현의 목적을 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했었던 어떤 기념비와 유사한 작업들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그 큰 갈등은 겪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사를 하면서 제가 버려왔던 짐들, 어쩔 수 없이 그 탈락한 제 사물들을 기록을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고물상에 팔면은 그냥 다 싸그리 모아서 무게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제가 이제 팔았던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옷의 무게를 가지고 설탕으로, 그러니까 사탕을 만든 작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팔았던 책의 무게를 가지고 만들었던 사탕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원본이 되는 국제호출 주파수라는 그 임민욱 작가의 작업을 제가 이제 차용을 한 거고요. 그 작가의 주어진 소스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만든 거는 제가 이사 가는 이제 그 재개발이 되는 그 지역에 내 귀퉁이에서 소리들을 채집해서 사운드지만 그냥 시각적인 걸로 의지를 해서 사운드 프로그램의 그로 파형을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저 검은색 파형들이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본의 파형에 맞춰서 이것들을 다 시각적으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아무 개의치 않고 그냥 시각적으로만 만든 사운드 작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운드는 이런 식입니다. 네 가지 다 좀 다르고요. 유사한 방법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발표할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덕 작가님. 포토이죠. 큰 이거 주시면 저는 콜텍이라는 그 기타를 만들던 모델이 지금 횟수로 3,200일 가까이 이렇게 계속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작업했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이렇게 문희석 작가님이 얘기하시는데
뭐 용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잠깐 그냥 이건 말로만 할게요. 따로 준비는 하진 않았는데 제가 처음 작업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게 용산이라는 현장이었었거든요. 그때가 용산 참사가 2009년?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 초기 때 그때 이제 그 사고가 그 참사가 터지고 그 파견미술이라는 이름, 그 당시에는 이제 파견미술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현장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모여서 그 용산 그 남일당 건물 레아라는 그 뭔가 사고 참사가 났던 그 맞은편에 있던 작진 않죠. 그 카페 공간에서 상주하면서 작업들을 하고 또 끝나지 않은 전시라고 매주 릴레이식으로 1년여 가까이 이렇게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는 그때는 좀 무서웠었어요. 솔직히 그 용산이라는 현장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되게 좀 두려운 공간이어서 잘 밟기를 못하다가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같이 파견미술 하는 분들 중에 그 전명이라는 작가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상석 씨 요새 뭐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뜨개질을 하는데 좀 배우러 올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끈이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해가지고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 가게 됐었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뜨개질을 배우면서 뜨개질을 하면서 그러다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활동보증이라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만났던 분들을 뭐 배우로 쓰고 뭐 이렇게 촬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미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영화는 만들어지진 않았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가 막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나규환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나규환이라는 작가가 그 이후에 포천에서 포천 도롱이집 위주 프로젝트라는 그 의정부에 있는 문화살롱 공이라는 대한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상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 하고서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형은 이제 참여하기로 됐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저는 영상이나 뭐 이런 기술을 따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리버리한 상태였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개를 받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하게 됐었고 그래서 첫 해 제가 한 3년 했었는데 중간에 한 1년 쉬면서 근데 첫 해는 정말 카메라를 들고 다니긴 다녔는데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작가분들한테. 마을 분들은 제가 거의 계속 빨빨거리로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되게 부지런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작가분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뭘 찍는지 모르겠다. 근데 찍어놓은 걸 봐도 되게 뭐 안정적인 그런 컷들이 하나도 없었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찍고 이러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얘기도 되게 박하게는 들었고 그래서 그 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 영화 하시는 분한테 그 문화살롱 대표님이 영화 하는 분한테 좀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봐라 해서 그 한 3개월 정도 이제 그 감독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0분짜리 다큐 한 편을 만들었죠. 그래서 상덕이가 변했다 그러면서 다들 되게 기쁨에 찬 그런 네, 반응들을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영상을 찍는 거를 해서 제가 지금 그 콜트콜텍 관련해서 했던 작업들 중에도 그러니까 기록의 의미로서 영상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 PPT를 보고 나서 짧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맨 처음에 이게 플레이가 되나? 네, 플레이가 되네요. 이게 처음에 그 콜트 공장을 갔을 때 거기 이제 전진경이라는 작가가 스팟 개념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 소개로 공장을 쭉 둘러봤었어요.
둘러봤는데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4층 건물이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창문이 굉장히 많은데 안에가 전부 다 깜깜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 공장 사장이 이렇게 자연의 시간, 그러니까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잡생각을 하게 만든다, 딴 생각을 하게 한다, 이래서 문을 다 창문을 막아놓고 획일적인 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계속 일만 시킨 거죠. 그리고 또 기타 공정 중에 일부는 또 빛이 없어야지만 또 가능한 그런 공정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장들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공장을 다 돌아다녔는데 1층부터 4층까지, 4층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제품 포장하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와 다르게 거의 다 치워지고 그냥 넓게 있었는데 그 공간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 있는 게 한 개, 2개 정도? 네, 그것도 판넬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열고 닫고 하고, 다 기본적으로 창문은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공장에 갔을 때 여기서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고 갔을 때 가지고 있는 연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하나 챙겨서 이 공장에 가서 창문을 뜯었던 건데, 그때 이제 한창 뜯다가 뭔가 그래도 좀 이게 철거 아니고 작업한 것처럼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여기서 이렇게 세워놓고 찍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게 편집했는데 잠깐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보시면 이게 왼쪽에 그 창문이 저 샌드위치 판넬로 다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반대쪽에 이제 쭉 연결된 부분을 제가 뜯은 거고, 여기 윗쯤에 쌓여 있는 게 이제 뜯어낸 판넬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공장 왔다 갔다 하면서 뜯어낸 창문을 가지고서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기타 공장 코끼리라는 작업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쌓여 있는 게 그 창문에서 뜯어낸 판넬이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왼쪽에 있던 그 실제로 처음에 갔을 때는 요 창문 하나 있었습니다. 요 창문 하나 있던 거를 아까 이 오른쪽에 제가 뜯었던 해서 이렇게 뜯어낸 걸 가지고서 공장을 그러니까 폐공장이다 보니까 버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먼지가 쌓인 것들.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눈여겨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배관이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 코끼리를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었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어울릴 만한 재료들을 찾으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귀라든가 버려진 PC들 가지고서 또 조금 농어통을 채우기도 하고 분전반들로 이렇게 해서
기타 공장 코끼리라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때가 7월 말쯤이었는데 다 완성했을 때가 그때 이제 갈산동 421-1번지라는 그 폴트콜텍 공장 미술 그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23팀 정도 되는 그 각자의 그 작가분들이 그 공장의 공간들을 점유하면서 각자의 개인전을 펼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작업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가 있던 맞은편 벽, 이 화면에서 맞은편 벽은 이 연영석 오마주라는 작업으로 채우게 됐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가 작업을 하게 해준 어떤 계기가 됐던 분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문화노동자 연영석이라는 형이었는데, 이 형 노래들이 그 뭐 들어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까 싶지만 뭐 공장이라든가 ECD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혹은 뭐 나는 부풍 이런 노래들이 다 그런 이 공장 그냥 한국에 있는 어느 공장의 상황이나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구조적인 얘기들을 노랫말로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잘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형의 노랫말이 여기에 이 공장에 들어가면은 되게 잘 대변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A4지에 출력해서 글자 파가지고서 이렇게 라카로 뿌리면서 일종의 스텐실 하듯이 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형이 전에 가지고 있던 홈페이지에 있던 이미지였고, 이 작업은 또 다른 분이 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동의를 허락을 구해서 이런 이미지를 좀 쓰겠다라고 해서 차용해서 쓴 거였고, 당연히 연영석 형하고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밑에 게으름피라고 쓴 이 사인을 직접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따가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PPT가 끝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장이 철거됐을 때 모습인데요. 그 코끼리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그 개인 그 전시를 한 이후에 그 부천에 있는 대한공가 아트포럼이라는 곳에서 이제 재밌게 그 작업을 갖다 해가지고서 외부에 또 소개를 하면서 공장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전시를 했었고, 벽에한 작업이다 보니까 이건 뭐 떼갈 수도 없고 뭐 당연히 같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몰랐죠. 근데 공장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되면서 이제 이 공장이 허물어지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길가에서 보여지는 뷰였거든요. 같이 그 공장에서 연대했던 분들이 이 작업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영석 오마주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이 콜트콜텍 이 공장 해고 노동자분들이 대전 콜텍 공장에서 있던 분들이 콜밴드라고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밴드라는 그 음악들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타다 보니까 뮤지션들이 많이 연대를 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었더래요. 근데 연주도 하실 줄 아냐고. 우리는 기타만 만들었지 연주는 못한다 그랬더니 되게 의외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좀 나이 연세들이 다 많은데 뭐 40대 50대 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해서 실제로 맨 처음에 배운 곡이 이 CD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라는 곡이었어요. 저 노래로 시작했던 게 아마도 이제 코드가 되게 쉽거든요. 코드 두 개만 알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이 곡을 연습하면서 지금은 이제 자작곡도
직접 만드실 정도로, 물론 실수를 많이 해야지 더 흥이 나는 밴드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우리 공장인데 이 연용석 얼굴을 이렇게 크게 해놨냐, 또 이렇게 약간 농담 반 이렇게 하면서 서운함을 표하시길래 전시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기타 노동자 밴드라는 작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장에 버려져 있던 것들 가지고서 해서 작업을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공장이 철거될 당시에 다 파손돼서 사진으로만 남았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 만든 작업인데요. 이것은 콜트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구 콜트 기타에 대해서는 명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때만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드물게 되게 여기 그 공장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본사 앞에서 목요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같이 즐겁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콜텍 힘내요라고, 작년에 대법원에서 대전 콜텍 공장이 그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부당해공권에 관련해서. 근데 언론에도 일부 소개는 됐는데, 그러니까 회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봤을 때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미래에 닥쳐올 경영상의 위기를 감안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되게 회개한 그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 판결이 나는 날이었었어요. 계속 한 30일 넘게 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었는데, 뭔가 힘이 나는 응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되게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냥 그 법원에서 해고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었고, 그래서 되게 다들 침울해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때 이 사회를 봤던 문화연대 이원재 형이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좀 힘내요 그러면서 이 단체 사진 찍고 하면서 자칫 되게 그냥 침울하게 끝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조금 즐겁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 초에 개인전 부천에서 아트포럼리에서 개인전을 할 때 그때 없어졌던 그 기타 노동자 밴드라는 콜트의 벽을 재현하는 작업을 했었고, 보시면 공장에서 주워온 주로 화장실에 버려져 있으니까 화장실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그림들, 화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제가 했던 작업과 기타 노동자 밴드라는 작업과 약간 오버랩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고요. 지금 계란판을 쌓아서 벽을 재현했습니다. 오래된 그 공장의 벽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한 작업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냥 답이 많아지면 답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작업인데요. 얼마 전에 또 김무성 대표가 세무조비 콜트콜텍 관련해가지고서 좀 거의 한 달 정도 전이었는데 이게 실언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실한 회사가 강경노조 때문에 공장 문을 닫고 해외로 이전했다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정 항의 성안도 하고 하면서 콜트 지회장 아저씨께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24일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단식농성 시작할 때쯤에 그 거기 콜트콜텍과 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김무성에게 보내는 엽서 이거를 뭐 할 건데 우편함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할까 고민하다가 뭔가 이 사회가 그러니까 답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답을 듣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했던 작업이 생각나서 이렇게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작업을 했고, 네, 그래서 뭐 경향신문에 있는 사진인데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날이 이제 단식농성 기자회견 하는 날이었었는데 시작을 알리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꽤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약간 좀 깨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느라고 갔다 왔는데, 네, 우편함의 역할을 하면서 잘, 네,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죠? 네, 엄청. 네, 말이 느려가지고서. 네,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 재교사 혹은 뭐 노동자의 인권 뭐 이렇게 되게 굵직굵직한 그런 사회적 현상을 작업화한다는 게 실상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렇게 재현을 한다는 거 혹은 또 그걸 가져다가 어떤 작업화한다는 것도 되게 어떤 위험 요소를 수반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두 작가의 어떤 작업적 스타일이나 그런 어떤 특정 사적인 그런 경험을 자기화하는 방식도 너무 다른데 두 작가가 서로 작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전 만남을 하면서 오늘까지 3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의 변화도 저 같은 경우에 좀 있었었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먼저 이박 작가님부터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계속 어떤 개인적으로 갔던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만큼 공감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서 어떤 페어다 하면 제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상식 선에서 그 이상 그 이하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소비되는 지적 그리고 그게 어떤 윤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지 사실은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 삶 외의 것에 제가 개입을 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이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성향상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실상 사실은 이제 상덕 씨 같은 작업을 하면서 현장과는 되게 무방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어떤 시의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어떤 제 작업의 어떤 요체로 사용을 했을 때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미지 소비에 그치는 현상들을 뭐 역사적으로 봐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상덕 씨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위험 수위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러니까 나간다 해도 사실은 그 콜트콜텍 사람들의 어떤 판결을 받고서 콜트콜텍 힘내요라는 내가 그 몸짓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유쾌하게 끝났어요가 사실은 그걸로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좀 고민이 있고 하지만 상덕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노동자들과 그 1인 시위나 이런 것들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답이라든가 어떤 소품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미적 결과물을 같이 융합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이제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장단점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현장에 가서 또 개인적인 그 기억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거나 제가 콜트콜텍이라는 폐공장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작업을 풀어낸다라는 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차이가 뭐 굳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도 현장이고 공간도 공간이지만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궁금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콜트콜텍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콜트콜텍만 가지고서 얘기를 했지만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뭐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라든가 혹은 뭐 제주 강정마을이라든가 뭐 여타의 공간에 가서 작업을 할 때도 그냥 제가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그 발 디딛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상상력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좀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되게 아무튼 뭐 뛰어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작업을 한 거였고 그래서 근데 저 되려 아까 그 문희락 작가가 PPT 하면서 그 거의 그 공공미술 세 번째로 했었던 그 평택 얘기할 때 그 궁금했었는데 얘기 듣다가 아까 물어보려다가 이제 근데 그게 치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시장에 있었던 건데 학원의 그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우리 지역의 우리 학원 이 문화에 좀 부정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치워진 것만 그게? 네. 근데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그러니까 전시장 자체가 학원이 있었던 건물이었고 그리고 그 건물주가 일단 자기네 건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제 돈을 투입하고 해서 이제 오케이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건물주가 문제는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실용음악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주변에 학원들이 되게 신고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건물 뒤편에 사창가가 있으면 원래 안 돼요. 그 학원 법상 그게 이제 원래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민원에 항상 이제 좀 민감한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또 작업이 또 그렇게 예민할 수 있었던 이미지 사실은 아니라 그러고 어떠한 법적인 절차로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항상 뒤였던 사람이 계속 어떤 상태가 되면 문제를 이제 무마시키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거기서 전신하지만 평택에 계속 내려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없었던 사이에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작업들을 막 하고 있었던 사이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큐레이터한테 치워도 되겠냐가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웠다라고. 네, 근데 뭐 제가 거기서 뭐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미적인 경험보다 실상 당장의 눈앞에 이 생활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거기서 어떤 무슨 작가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도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조금 수습은 하긴 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긍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공미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그 용인용산 작업을 하면서 제 생각에 아마 되게 투박하고 촌스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많이 불려갔어요. 근데 이제 맥락이 전혀 떨어진 상태로 아 이게 용인에 있는 페어들로 뭐 했나 보다라는 그러한 식의 전시들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실제로 여기 수원에도 사실 왔었고 수원미술 전시관에도 왔었고 어디 무슨 지방 딴 데도 갔었고 서울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결국에는 작가라는 사람이 뭔가를 할 때 그 이미지에 대한 태도가 결국에는 어떻게든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용인 용산에 대해서 뭔가 더 여기는 이렇구나라기보다 그냥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저희 어떤 재료들로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을 제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작업들을 점점 바꿨던 거고, 이제 반드시 이제 질문을 하자면 상덕 씨가 이제 콜트콜텍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하셨고,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해서 뭐 화장실에 있었던 뭐 액자라든가 뭐 계란판으로 해서 할 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대할 때 자세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작업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뭐 아까 그 평생 얘기 물어봤을 때 들은 답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사실 그 반듯한 전시장이 아니고서 그냥 좀 이른바 좀 다른 공간에서 전시를 하거나 작업을 소개했을 때 이게 더 그런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작업이야? 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나한테는 좀 저게 좀 부담스러워. 좀 저거는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만약에 작품이다라고 인정이 됐었으면은 그거를 작가의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옮겼다라고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그 작업이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을 것 같은데 저도 콜트콜텍에서 작업을 할 때 사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죠. 실제로 그 코끼리 작업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부피를 차지하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그 공간들을 점유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고철덩어리 가지고서 저거 좀 흉물스럽고 공간만 차지하고 이런 반응들도 분명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 속상하죠. 저도 그거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는 데서 되게 좀 속상하면서 결국은 최근에 그 소각장 부천에 있는 소각장에서 전시를 한 이후에 이제 그 고물상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물상에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작업을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한테도 버젓한 작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제 질문은 그 얘기할게요. 그 네. 오브제들 가지고 왔을 때 사용했을 때 어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 콜트콜텍의 네. 실제적 인물들은 네.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덕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외부인이 그들의 삶을 다룰 때 네. 그들의 삶이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네. 인식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있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없이 그냥 이 삶을 작업에서 사용한다면 제 생각엔 그건 윤리적으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콜트콜텍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한 공간은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작가분이 있었고 또 뭐 미술뿐만이 아니라 뭐 뮤지션들, 여타의 장르, 시인,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여러 여타의 장르의 분들이 많이 연대를 하면서 드물게 농성장들 중에서 드물게 좀 예술과 접점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노력해서 그런 분위기가 됐다기보다도 그냥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투쟁 현장, 농성장 하면은 뭐 머리띠 묶고 팔뚝하고 약간 강경한 그런 모습들, 이미지들만 있는데 좀 다른 언어로 이 이야기들이 소개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소재화해서 이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데 한 경계는 늘,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려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스스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문희석 작가는 되게 작가의 자의식으로서 되게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뭐 이미지 소비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소재화가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거든요. 한편으로 전 시장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삶이 언어화되거나 삶이 작품화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놀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술의 몫이 말 없는 사람들의 몫을 찾아주는 것이라면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개인적인 신뢰가 먼저 있었던 관계에서 작업을 하려는 시도들이 사후적으로 나왔던 경우니까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진행이 되면 예술이 도구화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이 도구화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은 언제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두 분 작업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건 그러니까 문희석 작가는 삶의 공간에 대한 주거의 공간에 대한 얘기였고 직업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두 분이. 문희석 작가는 사실은 어떤 타자들의 삶이 나의 공간에 들어와서 나의 공간이 지워지는데 지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처럼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특히 상도동 할 때는 생각처럼 그렇게 격렬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 감정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미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문희석 작가 작업을 계속 저번부터 보면서 굉장히 되게 동시대적인 어떤 감정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지 않은데 이제까지 사람들은 이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슬프지조차 않아.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미지이고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되지? 예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난 붙잡을 게 없는데? 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은 것을 추상화하고 숫자로 바꾸고 그것이 내가 좀 더 정직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거기에는 역설도 있고 아이러니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상덕 씨 작업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공간에 간 거잖아요. 상덕 씨가. 상덕 씨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에 상덕 씨가 가서 거기서 함께하면서 어떤 흔적들을 남긴 거인데 그래서 약간 두 사람을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타인들이 나의 공간을 지운 거고 근데 굉장히 난 개인적인 작업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지워진 나에 대해서 오히려 표현하고 상덕 씨는 타인의 공간에 갔는데 사실은 상덕 씨 아까 얘기 발표가 되게 길었는데 상덕 씨의 에고는 사실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되게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작업을 보면 그래서 되게 그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상덕 씨 되게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인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훨씬 고전적인 면도 있고 그냥 뭐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가령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네.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공간 얘기할 때 거주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시적으로 어떤 공간에 거주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근대적인 사람들이 도표를 그리고 구획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 살 때 시적인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뭐 그 공간이 가지는 사방 같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늘과 땅과 신적인 것과 언젠가 죽게 될 유한한 인간들 이 네 가지 것들이 사물 속에 깃들어 있을 때 우리가 그 공간에 시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되게 멋있는 말이죠.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하이데거는 항상 우리가 교체될 수 없는 것을 교체하는 현대사회, 근대사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우리가 쓰던 거 버리고 딴 게 와서 그 기능을 하더라도 교환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물건이 사라질 때. 교환되지, 콜트코텍이 아까 이것은 기타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콜트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겉모습은 똑같지만 교환되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하이데거가 되게 근심했던 근대사회의 어떤 모든 것이 효율성과 교환 가능성으로 바뀌는 사회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훨씬 이렇게 잘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기는 되게 자아의 자리도 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역설적으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삭시 작업은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인데 이 사라진 나에 대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계속되는 그 고민 전 거기는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페어에서 작업도 해보고 다시 공공미술도 해보고 근데 다시 살풍경 제목은 살풍경인데 살이 없는 살이 없는 아주 점점 추상화되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영화를 하니까 영화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그걸 약간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도 뭐 이미지의 예술로서 공간의 예술로서 되게 많은 작업들을 했고 특히 저는 약간 뭐 로드무비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드무비라고 하는 게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자기가 사는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나 자기가 사는 곳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몇 가지의 제가 3편 정도의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아주 짧게 클립인데 첫 번째 영화는 잠깐 먼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목록을 이걸 클릭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화면을 봐야겠죠? 아니요 여기 지금 클릭을 하면 되는데 네 하는데 전체 화면을 이거는 안토니온이라는 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온이라는 감독의 1971년 여행자라는 한국 여행자라는 영화인데 지금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행과 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첫 번째 영화로 이걸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 감독은 이제 이탈리아 감독인데 원래 60년대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유명했던 정사라는 영화로 이제 유명한 감독이에요. 거기서 주인공이 어떤 여자 주인공이 사라지고 의문에 어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진 여자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를 원래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항상 굉장히 정체성의 문제, 사라짐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미국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70년대 영화인데 주인공은 기자예요. 어떤 한 기자가 지금 아프리카를 탐사보도를 하고 있는 한 기자가 등장을 하고 지금 조금 건너편인데 사막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가는 건데 말이 통하지 않죠. 당연히 이제 아프리카의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취재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막이라는 공간이 사실 방향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제일 어떤 개성이 없고 방향이 없고 좌표를 만들기 어려운 공간에 처음에 가는 거에서부터 영화가 시작을 해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원래 이 감독은 뭐 사라짐의 미학, 뭐 공허함의 미학, 여백의 미학 등등으로 많이 불려요. 화면 자체가 일단 굉장히 지금 보시는 전형적인 넓은 화면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 같은 것들이 제대로 묘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영화를 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막에 처음에 가서 제대로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주인공 남자예요. 그리고서 돌아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아마 돌아오게 되는데 호텔로 돌아와서 옆방에 있던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옆방에 있는 같은 호텔에 묵고 있던 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호텔에 묵고 있던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죽어있는 사람의 신분이랑 자기의 신분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라고 신고를 하고 자기가 그 죽은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사람이 취재를 하면 사막에서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분 세탁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보여져요. 이제 차츰 나중에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자세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성공한 기자지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삶을 끝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존재를 되게 지우고 싶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등장할 때도 사막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한 번도 처음에 집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타지에서 오지에서 아주 익명적인 공간인 호텔에서부터 등장을 한다는 게 이 주인공의 어떤 서주의 심리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장면들 지금 사막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실 70년대에는 이 감독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실존적이고 존재의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모던 시네마의 절정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대표적인 그러한 계열의 감독의 작품이고요. 지금도 이제 가다 사막에 뭐 차가 빠졌는데 오도 가도 못하면서 이제 차를 고치려고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윤석 작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난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도 없는데 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라는 게 사실 동시대의 감각이라면 아직 70년대 영화에 등장하는 것은 좀 보시면 알지만 고통을 그대로 전시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실존의 고민에 대해서 되게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라지는 과정 자체의 고통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되게 예민한 감각을 드러내는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예, 영화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하죠? 마저 다 보고 할까요? 이거는 이거는 불을 다시 켜주시고 로 나오는데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하고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는 그런 남자로 나와요. 얼마 전에 죽은 배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요? 예, 살아있어요. 서구 사람들은 항상 도쿄에 일본에 오면 이렇게 많은 네온과 이미지로 갔죠. 아까 이삭 작가가 계속 인디 소비라고 얘기하는 막 지나쳐가는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에 가장 충격을 받는 롤랑바르트도 예전에 도쿄에 가서 기호의 제국이라는 책을 쓰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처음에 인트로예요. 호텔에 도착해서 뭐 일본식 인사 이런 것들에 이 남자가 당황하면서 가는데 조금만 반복했고요. My name is Kawasaki. 자 왔는데 집에서 뭐 아들 생일이 이렇다는 팩스가 오고 계속 자신의 일상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Mr. Harris, welcome to Fontana Project. Mr. Harris, Mr. Welcome. Have a nice day. Thank you.
좀 전형적인 아주 개성이 없는 현대적인 그런 도시 호텔의 모습이죠. 이 남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중간에 다시 다른 다른 장면을 지금 지금 이제 여자 주인공이 다음 장면에서 예 지금 이제 남편이 촬영을 하러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호텔 안에서 보냅니다. 호텔 안에 뭐 자기 방도 꾸몄다가 당연히 아주 너무너무 심심하고 권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남편은 이제 바쁘다고 출장을 가고 그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금만 보겠습니다. Yeah, call those guys, you know, and I'm gonna be back on Sunday, and I love you, you know. I'll see you, okay? Bye. 제가 여기 이 장면을 이런 여자가 이 위에서 노크를 바라보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감정의 상태, 에스프리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영화들과 다르게 호텔 안에서 그냥 바깥을 관망하는 정말 저기서 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그 사람처럼 뭐 어디 모험을 떠나거나 자기 신분을 바꾸거나 하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그러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건 아니지만 70년대나 80년대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감정과는 저는 되게 다른 어떤 것이 되게 집약된 하나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영화 로스타위 네, 두 번째 영화 설명만 하고 싶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를 설명 못 드려서 두 번째 보여드렸던 아까 이제 길에서 시작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이 아내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남자예요. 이 주인공 남자의 불안은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한 남자거든요. 이 주인공 남자도 자기 집에서 굉장히 그래서 이 집이 굉장히 아무런 감정이 없는 공간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훔쳐보는 것 같고 자꾸 이상한 비디오가 전달되어 오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아내가 죽고 아내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약간 뭐 초현실적인 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이 사람이 그렇게 영화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바뀐 청년이 어떤 굉장히 멋있는 여자랑 사랑을 나누는 곳이 로스트 하이웨이라는 모텔이에요. 이 영화에서 주요한 공간이 집과 모텔과 이 길이라는 세 가지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공간, 사실은 어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위협하는데 알고 보면 그 위협의 정체가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일까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아내를 살해하게 되고 살해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쫓기게 되고 등등등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이 가지는 불안이 아까 이제 첫 번째처럼 어떤 시대적인 불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70년대 영화는 사실 그런 시대의 허무주의 같은 것들이 되게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 영화는 그런 거대한 시대의 문제 같은 것을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뭐 어떤 한 남성이 느끼는 불안, 가정에서의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어떤 되게 심리적인 공간으로 도망가는 꿈과 같은 공간으로 도망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밤의 공간이기도 하고 고속도로이기도 하고 집 밖에 로스타위라는 모텔에서 더 안락함을 찾는 집보다 훨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모텔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영화가 그런 사막과 사막에서의 어떤 호텔이고 두 번째 영화가
불안의 공간인 자기 가정집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텔이 등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지막에 보신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에 있는 아주 현대적인 호텔에서 굉장히 권태로워하지만 사실 또 그 호텔을 쉽게 떠나지도 못하는 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2000년대의 어떤 젊은 사람의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일단 새 영화를 선택을 했고, 이것과 같이 저는 조금 더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네. 갈게요. 다들 뭘 2시간 걸리시고 하니까 몇 시가 막혀세요? 저 12시 그래도 막차 타고 가고 차 전에는 끝나기 좀 네, 괜찮으세요? 그 뭐냐면 아까 문희석 작가 같은 경우는 작품이 실내에 있었다가 실외로 옮겨졌는데 실내 그러니까 그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작업을 해서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는 그 장소와는 사실은 그 장소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이제 전시를 하다가 그 주변의 이야기를 하는 그 작품이긴 하지만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안에서 하다가 실제로 그 작업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깥으로 갔어요. 옆 광장에. 그리고 그 박 작가님은 그 공장이 콜트. 예. 거기에서 작업을 한 그 작업의 코끼리 작업이 그 현장에 있던 것을 그 콜라주를 해서 작업을 하고 그것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묘하게 그 작업에 대한 장소 이동을 하면서 그 다른 어떤 이미지로,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한 분은 의외로 그 현장과 상관없었던 자리에 있다가 마치 현장으로 간 느낌이고, 마치, 그리고 한 작가는 현장에 있던 것이 의외로 다른 작가 그 다른 장소로 간 이제 작업이 이제 두 작가한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작업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또는 우리들이 그거를 통해서 읽는 우리들,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반응과 다른 생각을 하게끔 되어졌을 텐데, 그러면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뭐 아까 중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고철덩어리라고 들렸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장에 있었어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들었을까? 예, 그러니까 예. 찍고 갈까요 그냥? 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볼륨을 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볼륨을 좀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볼륨을 많이 마스터를 많이 줄이면은 되지 않을까? 꽉 조이면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장소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죠. 작업이 작업으로서 해서 그 장소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연결이 돼서 계속 무언가를 계속 가고 싶으냐에 대한 거. 공공미술로서의.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이유가요. 사실 뭐 작가가 작업을 생각하면은 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완전한 장소 특정적인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소 특정적인 걸 얘기할 때 화이트 큐브냐, 그러니까 화이트 큐브에서 펼쳐지는 것과 그리고 아니면 그 얘기하신 대로 실외에서 펼쳐지는 것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화이트 큐브는 배제한 상태였고, 실외라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제 생각에 실외의 부분인데 저한테는 그게 그냥 화이트 큐브가 아닌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게, 학원의 내부지만 물론 어떤 조명이라든가 그런 사이즈는 분명히 그 내부에 맞춰진 게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작업을 구상했던 것이 내부에서만 어떤 발휘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요. 왜냐면 이렇게 대상 장소가 있고 건물이 바로 있고, 바로 여기서 이 바로 앞에서 한 20-30m 앞에서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펼쳐진 상태여서, 물론 보여졌을 때 시각적인 걸로 보면은 원래 실내에서 가득 채웠던 풍경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떤 되게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되는 순간 네, 그건 어떤 효과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 그리고 조금 더 가자면 관람객이 조금 더 무방비하게 만나는 거 어쨌든 그게 놓여졌던 장소는 그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것들을 보고서 찾아오는 손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역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냥 덩그러니 마주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공적인 장소에 놓여진 거고 제가 의도한 바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게 제가 계산했던 선 밖에 이제 놓여진 거죠. 네, 그게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게 만약에 더 공공적인 장소에 놓였다고 해서 작업을 다르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문희상 작가는 굉장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상도 되게 많아요. 되게 자신의 작업에 대한 아까 제가 자기가 많이 사라지는 거에 오히려 자기가 되게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근데 그걸 또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라지는 자기에 대한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준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처럼 되게 고통스러움으로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고 되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걸 진짜 도표를 그리는 주체인 것 같거든요. 계속 표를 그리는 주체. 정말 한편으로는 그래서 되게 저는 그게 굉장히 되게 역설적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되게 세상이 다 이미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꾸 내가 뭘 하면 이용당하는 것 같고 되게 소비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나, 걷고 있는 나, 경험하는 나, 도표를 그리고 있는 나에 대한 되게 큰 믿음 내지는 어떤 놓지 못하는 거. 근데 오히려 나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세 번째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바깥을 내다볼 때 굉장히 권태롭거든요. 이 여자가 되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냥 권태로운데 되게 세상에 흥미가 없고 그냥 자기 자신만 보는 상황이에요. 그 여자도 되게 그냥 바깥은 그냥 호텔에서 내다보는 그냥 그 많은 도쿄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근데 아까 영화에서는 그래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지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걸어요. 두 사람이 만나고 첫 번째 맞던 그 남자랑 이 여자가 만나서 거리로 나가거든요. 물론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뭔가의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 우연한 만남과 두 사람, 그래서 제목이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라서 계속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에 있는 두 사람인데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건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거, 두 사람이 어딘가 같이 걷는다라는 거. 너무 회의적이어서 사람들이 내 말 이해 못할 텐데 관객들도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도표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건 속이지 않을 테니까 약간 그런 회의주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저는 좀 그랬어요. 네. 제가 그냥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자아는 자기애가 강하죠. 그리고 없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회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려 섞인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할 때 어떤 것도 이제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나마 실제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차선책 같은 저의 느낌으로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게 다 거의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을 때 어쨌든 그 존재한다는 걸 인식 혹은 기준이 될 만한 점이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그 장소 특히나 장소에 관해서 그런 게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컴퓨터 같은 거를 통해서 봤던 이미지들이 우리가 이제 지도 같은 걸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찾아올 때도 여기를 한 번도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헤매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이미지만 보고 찾아올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쨌든 인식하고 있는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과거에 분명히 버스를 몇 번 타고 걸어서 어떻게 가야겠지라는 그 뇌상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하던 것들이 이제 다 삭제됐을 때, 네, 그랬을 때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는
네, 제가 할 수 있었던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지만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우리 물론 이런 증강현실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신기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공간도.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사실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냥 이론가의 어떤 플루서의 얘기대로 실제라는 게 어떤 단지 진짜 밀도 차이 이달할 때 사실 제가 되게 허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과학 기술이 막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이유가 저 역시 거기에 대한 미련은 사실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현대 시대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작업에 물리적인 제약들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물리적인 제약, 나를 기준으로 했었던, 하지만 내 이상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기반하고 있는 무언가, 그게 아직 그게 실제다 가짜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많은, 그러니까 아까 그건 물리적인 제약일 뿐만이 아니라 그건 우연의 개입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올 때 뭐 스마트폰 보러 오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기도 하고요. 올 때 스마트폰의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열심히 돌려야 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삶이 아직도 많은 우연적인 계기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조건이 아닌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철덩어리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약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가 고철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스스로 느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공장에 있을 때는 그 장소에서 그 창문이 닫혀 있던 공간에서 유일하게 열려 있는 창문으로 코가 빠져나가면서 뭔가 답답함, 거기서 이렇게 오는 그 뭐 갈구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그냥 그 한 화면에 그냥 다 담기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그냥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공간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고, 그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전됐을 때부터는 계속 그 어떤 콜트콜텍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그 창문을 뜨는 영상에 대한 QR코드를 파서 뭐 같이 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연출들을 하는데 다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코끼리만 따로 놓고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말이 될 텐데, 제 머릿속에는 콜트콜텍이라는 상황과 그 코끼리가 같이 가야지 좀 적절할 것 같다라는 그 강박이 좀 있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진 않고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갔을 때 사실은 좀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원치 않게 되고 해서 그런 이렇게 그 처리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 작업도 그렇고 뭐 콜트콜텍의 벽이라고 제안했던 작업에서 그 오브제들 화장실에서 주워온 것들을 활용했던 것도 그렇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제가 했던 작업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봤을 때 아무런 전후 맥락 없이 사정 없이 그냥 봤을 때 이게 정말 매력적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에서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좀 그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확신이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제가 술이 약해서 지금 좀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희삭 작가 작업에서 이나라 쌤이 그러니까 어떤 뭐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절제되는 그런 얘기, 통제되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 재개발 지역에서 했던 작업이나 살풍경이나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봐도 사실 제가 잘 공감을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제가 공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오늘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좀 정리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작업을 통해서 문희삭이라는 사람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그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망하는 태도 같이만 느껴져서 그게 뭐 어떤 느낌일지 잘 몰랐는데 이게 동시대적인 어떤 감성과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그 미술을 접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제 스스로 느끼기에 되게 건조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싫어했었고, 제 뭐 어떤 개인적인 얘기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주저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되려 미술 작업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얘기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끄집어내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어떤 뭐 슬픈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마주쳤을 때 그냥 내가 이거는 불합리하니까 내가 이걸 좀 기분이 나빠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오는 어떤 불편함, 미안함, 뭐 슬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진짜 영화 보면서 우는 거를 제 스스로 용납을 못했었거든요. 거의 좀 이상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실제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하면서 되려 이런 식으로 좀 제 감정에 좀 많이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문희삭 작가 작업을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작업의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감정일지 제가 그거를 진짜 모르겠었거든요. 이 작업을 할 때의 감정이. 근데 어떤 감정이세요? 작업을 할 때. 네, 뜬금없긴 한데. 질문을 좀 정리해서 네. 다시 네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서 여쭤봐 드리면, 그 공감하는 능력에 대한 것들이 많이 질문이 제기가 되잖아요. 실상 다른 것보다도 더 사회적인 현상, 뭐 그런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 같은 것들, 말 그대로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큰 어떤 덩어리들을 작업화할 때 좀 아까 뭐 직접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작업 노트에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버려진 것들을 그런 버려진 흔적을 소집하고 그럼 잘라붙이는 행위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노트를 봤거든요, 이삭 작가.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상상력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지 실상 말 그대로 그 내가 아닌 타자, 외부자의 시선이나 그런 감각을 작업화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어떤 당위,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거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할게요.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어떤 소통의 어떤 전초 단계,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작업을 통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다시 내가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 작업과의 어떤 연계성,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질문이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생각을 더듬 피도 안 먹었는데요. 일단 상덕 작가가 질문했던 제가 처음에 대했을 때 지금 궁금하다는 그 감정을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저도 사람이고 원래 학습돼 있는 게 무언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 안에서도 저도 영화 보면서 울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이런 미묘한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용산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만두 파동이 있긴 했지만 길거리 그냥 만두를 제가 아주 자주 먹었던 곳에 그 인호님이 옷이 계속 바뀌어요. 점점 투쟁에 이게 질이 달라지면서 옷 색깔도 바뀌고 또 무슨
처음에는 그냥 뭐 했다가 갑자기 무슨 연대에서 깃발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풍경이 달라지니까 인간인 이상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리고 그거에 어떤 관심의 어떤 전초의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지만 작업이 오픈이 됐을 때는 분명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될 거예요. 공공성과 그리고 그 공공성에는 분명히 제 책임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거.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이러한 뭐 다른 미술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업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 특히나 2시간 이렇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몇 대가 작가들 혹은 몇몇 스타 작가들을 제외하면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피드백 같은 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료 작가들끼리 그거 괜찮다더라. 그리고 네 작업의 구조는 어때? 이랬을 때는 보통 대부분 그거는 내부의 시선이지 외부의 시선이라고 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동료 작가들끼리 얘기할 때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니까 욕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힘들거든요. 중요하지 않았었고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살풍형이 그 2가지 중의적인 거였어요. 그냥 뭐 개인 제가 기준이 돼서 했던 무언가와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쌩한 살풍경의 그 2가지인데 쌩한 거에는 당연히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게 보여지긴 그러니까 스토리상 말고 그냥 외부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살이라는 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내 살로 사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살에 대한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드로잉의 형태 그리고 그 하늘의 형태 이 모든 건 어떻게 보면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단지 눈으로 쫓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생을 했었다면 그 연속적인 어떤 그림 발로 막 걸어다니면서 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행하지 않았던 거고 근데 그러한 형태들은 분명히 저희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계속 연장시키고 연결해보고 뭔가 편집을 했었던 것을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해서 신체적으로 바꾼 거였죠. 그리고 그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눈으로 이 전체 통으로 관망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곤충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화각이라는 게 존재한데 근데 분명히 저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파노라마 방식의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들 근데 이제 그거를 신체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그 기계적인 그런 거를 연장상 살로서 조금씩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죠. 왜냐하면 사운드를 제가 듣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내가 인식하는 그 자리에다 그냥 이것은 그대로 놓을 것이다. 대신에 이미지가 안 들어갔죠. 왜냐면 조금 더 덜 유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운드만 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편집되지 않는 사운드 스케이프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미지보다는 더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물론 거기에도 제가 시각적인 걸 변화를 줬죠. 그리고 사탕 작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 그냥 개인적 기록, 일기에서 변환을 시킨 거니까요. 그것도 그냥 어떤 경험을 그냥 좀 러프하게 살을 이렇게 변환을 했던 거였어요.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했었던 작업가 문희석 작가가 이전에 했었던 작업의 스타일이 지금 고수하시는 한국 작가가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거를 또 아까 직접적으로 제가 작가 노트를 읽었는데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가져다가 하는 그 행위 자체에는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궁극의 관객이나 그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짐으로써 이렇게 소비될 수밖에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소비될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어떤 차선책으로 어떤
어떤 기계적인 뭐 변환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차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현재 그런 작업에 계속 이제 몰두하는 작가로서.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그냥 쉽게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말이다라는 게 제 피부로 그냥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는 그 살풍경이라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 문희삭이라는 작가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건데 그냥 생으로 딱 들었을 때 그냥 생으로 접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냥 확 오는 어떤 거는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없다는 건 아니고 모르겠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콜트콜텍이라는 공간을 그 상황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 역시도 고민하는 지점이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게 왜 예전에 뭐 걸개 그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 요구에 의해 그냥 그렇게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편함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쉽게 생각하면 기타 공장이었으니까 기타 모양을 따서 뭔가를 만들거나 그러면 되게 쉽게 심플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렇게 좀 그냥 보편성을 전혀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컨셉추얼 아트는 아닌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 형식에 매료됐을까?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사회적 이슈가 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사적 공간 안으로 흡수하고 있을까? 사적 공간은 내 생각 또는 내 판단, 내 취향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작품은 정말 그 다루고자 하는 그런 재치 같은 것 때문에 뭐 기존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제일 흔한 방법 중에 그 너레티브가 꼭 필요해서 미술이 인스톨레이션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의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잘 녹아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연대기적 서술 방식 또는 앞뒤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나레티브가 미술에서 갑자기 요청됐을 때 대응하는 그 작가들의 관점과 문희삭의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닮아 있고 뭐 그다음에 최소한 공감대가 있는가 공통 감각이 있는가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모든 작가의 작품이 뭐 다 이야기를 다루긴 하지만 그걸 좀 더 이렇게 특정시키고 그것을 관심 있게 우리가 분석하려면은 또 어떤 작품을 더 그걸 강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작품을 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전략적으로 성찰적으로 한번 보고 자기 조정을 좀 하면 어떻겠나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근대적 아이디어 안에 매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뭘까?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제일 잘 안 맞고 반대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작가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호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거, 그 작품이 어떻게 발전돼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미술 관련돼 있는 정보에서는 이렇게 음가를 시각화시키는 작품들이 없었어요.
그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작가들이 많은데 음가를 시각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희한한 발상을 갖고 있는 작가는 아직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재밌게 생각되고 이 작품은 다음에 어떤 작품으로 변할지 보고 싶어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꼭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소회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네, 진짜 늦은